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최효은입니다. 어제 한국 증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2,500선을 넘어섰고요. 그렇죠. 2,52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약간 좀 변동성이 있다라는 부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고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사실 크게 작용하지 않았는데 금리 인하 내러티브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러한 장세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에 4.7%대를 넘어서면서요. 지난해 4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장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왜 이렇게 결과가 됐을까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이 뉴욕 시장이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된 것, 특히 이제 나스닥은 떨어지고 다우와 S&P 500은 오른 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또 구구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특히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은 계속이 되고 있고요. 이 결국 인플레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아주 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 이게 이제 부각이 되는 거는 시장이 좀 주춤하니까 이 국채금리의 급등세, 상승세 이 부분이 좀 더 눈에 띄게 보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도 그렇고요.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서 인터뷰 기사가 나왔던 짐 로저스 역시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또 거품이라든가 과도하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복원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뉴욕 시장이 이번에 언제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조정이 들어가더라도 과연 복원력이 어느 정도일 것이냐. 사실은 이거에 조금 더 관전 포인트를 맞추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어제 UBS에서는 미국 시장을 지금 볼 때 높은 밸류보다는 앞으로 이 12개월 동안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그렇죠.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네.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최근 지났다라는 이런 인식이 또 나오면서 어제 삼성전자 3% 넘게 상승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기업들도 대체적으로 실적이 크게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삼양식품, 맞습니다. 펌텍코리아 같은 기업들이었는데요. 실적도 역시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수치입니다. 이 회사가 정말 본체가 있느냐, 펀더멘털이 있느냐. 자, 결국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또 주시장에서 여러분께서 좀 좋은 또 투자 전략 또 펼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모닝체크도 역시 앞서 최영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 얘기를 좀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 실적 안 좋죠. 예. 시장 컨센서스라는 게 있고 사실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 이제 더 높아져야 되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까지 좀 뒷받침이 돼야지 보통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삼성전자는 실적 가이던스도 좋지를 않고 그 다음에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도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올라요, 주가가. 그리고 외국인이 또 삽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제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시죠. 어제 이제 장중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아무래도 이거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실망감이겠죠. 주가가 푹 떨어졌다가 바로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서 어제 거의 마감가 즉 57,300원 이 마감가가 거의 장중 최고점에 가까운 그런 주가로 마감이 됐습니다. 메모리 실적도 부진하고 HBM 얘기도 나오고 엔비디아 젠소랑 CEO한테 또 한 소리 들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좀 불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이미 선반영이 됐다. 이 얘기로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면 바닥을 이제 주가가 찍었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나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어떤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더 떨어질 때까지 왔다. 이제는 올라갈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을 할 거냐 그렇게 또 보는 시각은 물론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안도감을 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제 삼성전자에 반영됐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LG전자도 사실 비슷한 분위기였죠.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도 주가가 어제 올랐다라는 거. 물론 매출이 뭐 역대 최고치를 연간 기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는 합니다만 결국 시장에서 보고 싶은 거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거고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것만큼 어떤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건 또 없다 이렇게 해석도 해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이 실적 시즌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이번 4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단순히 수치가 뭐 역대 최저치다 이런 쪽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더 떨어지지 않을 만큼 떨어진 거냐라는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모닝 체크 가보겠습니다. 젠슨왕 얘기를 좀 가볼 텐데요. 이제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하려고 젠슨왕을 또 끄집어냈습니다. 여기서 젠슨왕이 저희도 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양자 컴퓨팅 상용화 수십 년 걸릴 것, 한 20년 이상은 걸릴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어제 그래서 이 소식 때문에 국내에서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ICTK가 10% 넘게 떨어졌고 CQ센, 아톤 다 7, 8% 이상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헤드라인에서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습니다. 사실은 폭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아이온큐 41%, 리게트 컴퓨팅 44%, 퀀텀 컴퓨팅은 43%. 그러니까 이 주요 세 양자 컴퓨팅 대표주들이 무려 40%가 넘게 다 떨어졌거든요. 이건 폭락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올랐던 거 반토막 났다, 반토막에 가까울 정도로 떨었다는 얘기니까 폭락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뭐 실체가 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논의가 되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는 수준인데 뭐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과도하게 올랐던 데란 어떤 역반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번에 CS 2025에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부분을 별도 세션으로 분리를 해서 이거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그 의도, 또 그 의미가 이제 무엇이냐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가 최근에 어제 또는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다. AI가 이제 대중화되는데 대중화돼서 좀 더 인터넷이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과정을 가는 과정이고 AI가 그렇게까지 이제 인터넷처럼 이렇게 보편화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또 양자 이 컴퓨팅 기술이라는 거 이거는 분명한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팅은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실 때가 됐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모닝체크 상황 가보겠습니다. 금융위 이제 김병원 위원장인데요. 기업 펀더멘탈 대비해서 공모가가 높게 책정돼 있다. 그래서 상장 당일 털고 나가기가 빈발하고 있다. 이게 금융당국이 IPO 시장을 바라보는 현재 시각입니다. 당국이 이렇게 IPO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 이 시장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PO 시장의 이 단기 차익 목적의 과열 이 부분들을 본질에 맞게 운용하겠다. 이렇게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본질에 맞게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 취득하는 가격 대비 실제 공모가 간의 괴리율을 하향 조정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기관들이 공모가를 부풀려서 이제 IPO를 하자마자 상장하자마자 대부분 털고 나가는 이 관행을 이제 제동을 걸겠다 이제 이렇게 금융당국이 좀 칼을 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거를 모닝체크 이제 세 번째로 가져온 이유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작년부터죠. 이 우리나라의 좀 뭔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식의 이 제도적인 어떤 미비점들,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이 투자자들한테 좀 불리한 그런 제도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기업들, 상장사들한테는 유리하고 또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유리한데 반면에 이 소액 투자자들한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한 이런 제도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작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제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시작 단계부터 과도하게 높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공모가까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이 좀 더 좋아지고 선진화되고 투자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가는 또 하나의 한 단계를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에 오늘 미증시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주요 정보들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나스닥만 홀로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우나 S&P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이진 않았고요. 장중에 계속해서 지수는 등락을 오간 채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바로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소폭으로 내림폭을 보였고 테슬라가 0.1% 그리고 애플이 0.2%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날장에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었기 때문인데요. 주요 고용 지표들이나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의 FOMC 의사록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까지 이날장에서는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일단 주요 경제 지표부터 체크를 해보면 12월에 ADP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다만 서비스업과 제조업 쪽의 PMI 확인을 해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되려 오늘 발표됐던 ADP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면 임금 상승률이 21년 7월 이후 최저치까지 내려가면서 이 인플레이션 부각과 관련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데이터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최저치를 겪으면서 여전히 미국 안에서의 고용이 강력하다라는 시그널들을 보내오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에 함께 공개됐던 뉴욕 연준의 이 FOMC 의사록을 확인을 해보면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려감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올 한 해 동안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럼에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 진전이 더디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치를 같이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외 주요 이슈들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원자력 수출과 관련된 MOU 체결 소식 전해졌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가서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현지 시간 8일 기준으로는 최종적으로 정식 서명이 나왔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들 해당 소식 어떻게 소화하는지 같이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젠슨왕의 코멘트로 인해서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의 급락이 있었죠. 다만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다시 한번 여러 종목들의 급락세가 나온 만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국내 관련주들이 흔들릴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퀀텀 컴퓨팅이나 아이온큐 등 지금까지 작년 말부터 급등 흐름을 이어왔던 종목들이 40%가 넘게 폭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해당 여파가 그대로 국내 증시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와 관련된 코멘트인데요. 이 보편 관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화적일 수 있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간밤에는 정반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보편 관세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건데 어떤 쪽이 더 진실에 가까울지 일단은 추가적인 시장 상황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정한 여러 리스크들을 안고 혼조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소식들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집중 점검해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규모 외국인 자본 투자를 유치해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인 다막 프로퍼티스가 미국 전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최소 2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마존 웹 서비스는 미국 조지아주에 11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주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의 저 멘트를 참 듣다 보면 이게 좀 약간 막 좀 긴장이 좀 되죠. 저렇게까지 미국이 달려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법합니다.
자, 오늘 이슈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트럼프 얘기를 좀 가보죠. 미국 전역에 세우겠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다른 나라가 미국 대 이제 다른 나라 이렇게 이제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I 관련된 이 격차가 정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마저 드네요. 네, 일단 뭐 데이터 센터가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건립이 되겠지만, 근데 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많이 건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국내 기업들도 이제 올해 또 추가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짓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국가적으로 확충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예. 상황인데요. 일단 뭐 이제 대규모 외국인 자본을 유치한다는 게 좀 핵심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최대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사인 이 다막 프로퍼티스 후세인 이 사지와니 회장이 대략 한 29조 정도, 2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 이 미국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그리고 루이지애나, 그리고 오하이오, 일리노이, 미시간, 인디애나 이제 이런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립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이 외국인 자금 유치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한 145조 정도를 투자해서 트럼프 당선인 임기 동안 10만 개의 AI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언급한 측면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2025 회계년도, 즉 올해 6월 30일까지죠. 올해 이제 6월까지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한 800억 달러, 한 네. 117억 정도를 이제 117조를 이제 네, 투자한다고 네.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절반 이상을 또 이제 미국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예, 아마존 웹 서비스도 이제 그러한 기조가 나오고 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 반도체 네. 섹터는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 전문가가 박 파트너가 말씀하신 것만 해도요. 200억, 1000억, 마이크로소프트 800억, 아마존 110억 달러. 아유. 덧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 참 이게 좀 뭔가 이게 따라갈 수도 없는 규모이고요. 저는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 그래서 좀 오늘 좀 저희가 자세히 좀 다뤄볼 건데 첫 이슈로 관련주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가 전해주십시오. 네,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들어갈 때 반도체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력망 그리고 변압기 쪽의 교체 수요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자체가 발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냉각 액침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도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230% 넘게 상승한 바 있는데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매출이요. 4년 만에 20%포인트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국향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도 빼놓을 수 없는데 또 데이터 센터 건립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고객사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체 매출 가운데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매출은 전체 매출 대비해서 50% 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 건데 한미반도체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관계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한미반도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건립 수혜주로 현재 전체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 곽 회장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싱가포르 공장 기공식에 참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14%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5,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약보합권 그리고
SKC도 어제 1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CES에서 유리기판 실물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최태원 회장이 또 엔비디아의 젠슨 황과 만났다라고 직접 밝혔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 SKC의 유리기판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납품 벌써 이야기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현재 보도를 내놓고 있고요. 어제 시장에서 13만 5,400원대, LG전자도 액침 냉각 쪽에서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습니다. 1.4% 상승하면서 어제 8만 6,8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많은 종목들 있습니다. 업종도 꽤 많고요. 이 가운데서 어느 쪽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앵커 잘 들었고요. 지금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박정식 전무 파트너가 생각하시는 관심주는 그래서 어떤 겁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력이 나오잖아요. 어제 보니까 뭐 예. 한미반도체는 뭐 예. 깜짝 놀랐습니다. 14% 그렇죠. 올랐잖아요. 주가도 예.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실적이 좀 좋게 개선되는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확실하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을 한번 또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예, 예. 하나마이크론. 네, 예. 바닥권에서 막 이제 바닥권에서 한 이틀 정도 지금 딱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이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 거래처이고 또 이번 이제 4분기 매출액이 한 43% 증가한 3,45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364%나 증가한 316억 원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3년 대비 상당히 많이 2024년에 실적이 좀 점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영업이익은 다소 조금 이제 출렁출렁 거리고는 있으나 이 매출액은 매년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지난 2020년 대비 2배 이상 성장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렇게 매출액이 크게 1조 2천억대로 성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0%가 더 성장이 나올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이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금 접근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실적이 좀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크게 형성돼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이제 한 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한 11,400원 정도 주가가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한 1,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적어도 한 14,800원 정도 네. 구간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 한 30-40% 정도 기대 수익률을 한번 예상을 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종목도 좀 보면은 중요한 거는 좀 전에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수치가 나오느냐 네.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나오는데 그 수치가 이제 하향 수치냐, 이제 상향 수치냐 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 지금 말씀한 것으로만 들어보면 하나마이크로는 계속 상향하는 수치를 네.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런 회사다 말씀하셨고. 자, 이번에 우리 곽 파트너는 어떤 기업 얘기 하시겠어요? 네, 저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요?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소재 관련 기업입니다. 아, 네. 특히나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동박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요. 2차 전지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또 소재죠. 네, 이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경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를 약 한 2조 7천억 원에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동박 시장에 뛰어들게 됐고요.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사명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 동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일본 등의 공급사가 많기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도 굉장히 좀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전기차 캐즘 현상이 지금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전기차 동박 쪽 사업 부문에 있어서는 올해도 이익이 잘 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네. 매출 다변화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이제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쪽에서 이런 이제 동박과 관련된 소재 사업을 조금 더 이제 특화시켜서 이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동박 소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동박이. 네네. 동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비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동박은요, 배터리용에 비해서 더욱 또 정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균일한 두께를 요구를 한다라고 예. 볼 수가 있을 것 그만큼 같습니다. 더 기술력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만들고 있는 그 동박 같은 경우에 좀 이름이 특이한데요. 초극 저조도 동박이라고 해서 이 초극 저조도가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표면의 거칠기를 최소화했다라는 이제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이 동박 같은 경우에는 전류를 흐르게 하고 또 열을 전달하는 그런 전도체 역할을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전기차 쪽에는 거의 이제 대부분 배터리 쪽에서 리튬이온의 이제 음극재 쪽에 사용이 되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12월 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스 쪽에서 만든 그 반도체용 그 동박이요. 두산 쪽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두산의 전자 그 비즈니스 그룹 쪽에 AI 가속기에 들어갈 초극 저조도 4세대 동박을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 동극 저조도 동박 같은 경우에는 3세대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3세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AI 가속기 블랙웰용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이 거의 3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술력이 이격 같은 경우에는 4세대까지 지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4세대 동박을 두산 쪽에 공급함으로써 두산 쪽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가속기인 블랙웰로 이루어진 데이터 센터의 스위치용, 이게 스위치가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예, 예. 그쪽으로 이제 납품할 예정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 동박 쪽이 AI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장비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서버용 AI 가속기에 인쇄회로 기판 쪽에 또 들어가는 동박으로도 이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요, 전북 익산 공장에서 지금 AI 가속기 전용 생산 라인을 한 1,800톤 정도 가량을 지금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렇게 된다면 연 한 수백억 정도의 그런 이제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전기차용 같은 경우에는 뭐 수만 톤 이상 수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품 단가만 따졌을 때는 이 AI 가속기용 동박이 3배 정도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앞으로 이런 이제 AI 동박 쪽에서 그러게요.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전기차 쪽에서 나오는 적자를 좀 상쇄하면서 지금 계속 업황을 좀 버텨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사실 이제 2021년도 이후에 3년 정도 낙폭이 굉장히 지금 크게 그러게요. 나와주는 상황입니다. 예. 거의 지금 바닥 구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과거 이제 15만 원 이제 부근에서 지금 2만 5천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는 충분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구간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작년 이제 12월 달 구간 2만 9천 원대 다시금 이탈하지만 않는다면은 올해 여기서 바닥 구간에서 반등 구간으로 가는지 흐름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앞서 하나 마이크론 얘기도 보여주셨습니다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정말 갖고 계신 분들 정말 속에 아주 새카맣게 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 정도로 주가 낙폭이 최근 한 1년 새 컸던 종목들이네요. 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2개의 종목 살펴봤고요. 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로 43회째를 맞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오는 13에서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엔 550여 개 기업 8,000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워낙 많은 기업의 관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전략적으로 기술 이전 거래나 공동 연구 계약이 이뤄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더 관심을 끕니다. 관련 사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 당장 다음 주죠. 미국에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사실은 이 바닥에서는 뭐 CS 2025 같은 이제 그런 더 사실 구력은 더 오래됐죠. 그런 행사여서 뭐 여기에 전 세계에 있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 다 모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뭐 하여간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한 세션에 나가서 뭐랄까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그 회사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런 것들이 늘상 있었던 그 행사인데요. 자, 이제 이 관련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곽 파트너님 준비해 오셨는데 네.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제약 행사 중에서 가장 대규모라는 그러니까요. 점. 네. 그래서 하키 이슈가 나오는 것보다도 항상 이제 연초에 이 이슈로 강하게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또 주가 변동성도 좀 들썩이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매년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매년 지금 이제 1월 달마다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구력이 오래됐습니다. 1983년도에 처음 시작됐었는데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규모가 굉장히 좀 작았지만 헬스케어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점차 규모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계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자 회의로 지금 네.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요 참가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보다는요 투자자나 분석가 내지는 헬스케어 전문가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 내지는 의료기기 제조 업체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제약 기업들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를 해서 신약 개발 현황이라든지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서 상세히 또 설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대규모 행사이다 보니까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맞춤형 의료, mRNA 기술 등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네트워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향후 예. 이제 또 협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새로운 또 신규 투자 유치, 기술 이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올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550여 개 기업과 참가자 8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또 특히 메인 트랙이 제일 좀 주요하다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뒤이어서 이제 롯데바이오로직스나 휴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와 같은 기업들도 발표가 이제 잇따라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CDMO 쪽의 역량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 4월 달에 이제 완공되는 18만 리터의 오공장 소개와 네, 함께 네. 연내 이제 완공을 목표로 구축 중인 ADC 전용 생산 시설에 대한 소개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롯데바이오로직스 역시도 CDMO 사업의 비전과 시큐러스 ADC 증설 등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기업들은 거진 이제 CDMO 쪽 위주로 조금 초점을 맞추거나 그런 것 내지는 같아요. 항체 약물 네. 접합체인 ADC 쪽으로 지금 또 소개가 이번 연도는 좀 줄을 이룰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바이오협회 주최로 14일에 열리는 글로벌 IR 세션에서 앱클론이나 아테온바이오, 메디웨일 등의 6개사가 이제 참석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 또 그 외 기업으로는 이엔셀이라든지 경구용 네. 치매 치료제를 개발 중인 아리바이오 역시도 지금 다국적 제약사들과 미팅을 할 예정이라고 네, 네. 해서 관련한 이제 모멘텀이 분명히 국내 네. 증시에도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이제 반도체라든지 AI, 뭐 드론, 로봇 예, 예. 이쪽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다면 다음 주에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조금 더 큰 폭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연초에 열리고요. 뭐 당해년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 뭐 적어도 뭐 4, 5년, 길게는 2, 30년의 어떤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그걸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사다 보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컨퍼런스 관련된 또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 앵커. 네,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트럼프 2기 집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바이오 보안법, IRA법, 그리고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제약 바이오 안에서 어떠한 영향을 줄지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야기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앞으로 제약 바이오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먼저 어제 한국 시장
시장에서 종가 기준으로도 100만 원대를 넘어간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올해로 9회 연속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을 받았다고 하고요.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메인 트랙에 서게 됩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의 개발 성과 그리고 비전 등에 대해서 공유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휴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각 지역에 대한 진출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약바이오가 꽤 괜찮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종가 기준으로도 100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기대감 나왔고요. SK바이오팜도 0.6% 넘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한양행이 10% 넘게 상승세를 보였고 유한양행 관련주도 또다시 급등세가 나왔는데 렉나자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긴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한양행 어제 13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휴젤의 경우에는요. 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3% 넘게 하락하면서 26만 3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 다시 한번 급반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1월 한 달 동안 주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두 분이 좀 준비해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메인 트랙에서 발표하는 셀트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바하고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을 가져오셨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메인 트랙에서 주요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지금 구체적으로 2028년도까지 9개 ADC 신약과 더불어서 4개 다중항체 신약 등의 총 13개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일정을 이제 공개한다라는 점에서 많은 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은 사실 앞서서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지금 최강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데다가 그렇죠. 신약 개발까지 지금 이제 아우르는 투트레 전략을 지금 현재 구사해 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9년도 첫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해서 신약 개발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올해 제가 기대되는 이제 이슈들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올해에는 5개의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허가를 받으면 지금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11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셀트리온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대다수 지금 제품들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여기서 천식 알레르기, 안과 질환,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질환으로 제품군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출시 예정 중인 이제 제품이라고 한다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와 아일리아, 악템라, 프롤리아, 졸레어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들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제품만 하더라도 모두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난해 글로벌 매출 자체만 30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현재 가장 빠르게 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는 스텔라라 시밀러 스테키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CDMO 사업에 뛰어들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한 사업 내용들이 좀 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인 셀트리온 바이오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CDMO 사업을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일단 당장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위탁 개발이라든지 위탁 연구 서비스를 올해부터 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올 상반기에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사업을 위한 공장 건설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트리온 쪽에서는 최대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총 30만 리터의 캐파를 이제 확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전에 2002년도경에 CMO 사업을 처음으로 개시를 하면서 다양한 또 제약사와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쪽에서도
대표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게 캐파 10만 리터당 8천억 원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러한 이제 모멘텀으로 셀트리온의 주가 부양 그래도 올해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예. 셀트리온 주가를 보시면 사실 이제 재작년 네네네. 12월 연말에 한번 23만 원까지 간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진 박스권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20만 원대 예. 이상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 점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참 여러 가지로 재료가 참 많이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박 파트너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이제 이엔셀 볼 건데요. 네. 이엔셀은 일단 이제 CDMO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요? 지금 거의 뭐 대다수의 매출이 CDMO 사업에서 현재 100%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신약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근육 질환에 관련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3가지를 현재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CDMO 사업을 더욱더 이제 확장하기 위해서 네네네. 홍보를 위해서 좀 참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이제 얀센이나 이 노바티스에서 관련된 이제 제품, 반제품을 현재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도 좀 긍정적인 이제 수주 이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엔셀 이 회사도 역시 CDMO를 하는 회사고 특히 이제 줄기세포 관련된 치료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직접 개발하는 내용도 좀 있고 예, 이런 부분 이번에 또 JP모건 포럼에 좀 참여하기도 하고요. 자, 이 두 회사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이슈 가지고 두 분의 파트너들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가지 종목에 관한 리포트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경기 방어주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고물가 그리고 불경기가 자명한 상황에서 방어주들은 4분기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그리고 올해 전망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죠. 먼저 불닭볶음면을 핵심 제품 구도로 삼고 있는 삼양식품이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제목에 수출도 투자도 모두 좋다고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대폭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20% 가까운 타겟 프라이스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부터 살펴보면 매출액 4,600억 원 예상, 영업이익은 909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대체로 컨센서스에 부합하겠는데 4분기 있었던 호재성 재료 수출 금액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10월에서 11월까지 현재 집가가 되었는데요. 2달 동안 월 평균 7,501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이뤄낸 겁니다. YOY 기준으로는 40%나 증가한 수치고요. 또 전 분기 대비해서도 14%나 오른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근 업황도 좋습니다. 일단은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라면의 제조 원가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표 주가 기존 77만 원에서 92만 원까지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나왔고요. 전날 종가 기준으로 30%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100만 원 황제주 등급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투자를 먼저 살펴보죠. 처음으로 짓는 해외 공장을 지역을 중국으로 낙점했습니다. 2027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 중국 공장에 가져가는 캐파는 총 6개 라인, 여기에 더해서 연간 생산 능력은 라면 8억 2천만 개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중국 공장의 신설이 의미하는 바는 첫 번째로 중국 내수를 공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중국 외에 ASP가 높은 지역들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있습니다. 즉 중국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 중국 공장이 온전히 중국 수요를 담당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에 위치해 있는 밀양 공장,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1공장에 더해서 상반기 말에 완공될 2공장이 모두 미국이나 유럽 같은 해외 서부 지역에 수출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 공장이 지어지는 2027년 이후에는 해외 수출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음식료 업종 내에서 현재 실적 성장 가시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삼양식품을 꼽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라면 업체들과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낮은데 영업이익률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양식품이 농심에 비교해서도 PER이 15배, 12배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이고 농심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3년에는 한 배 정도 높은 13배, 현재는 약간 낮은 수준인 13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삼양식품이 21%, 농심이 5% 그리고 니신이 10% 정도를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니신에 비해서도 2배나 높은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같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업이익률과 많이 저평가된 밸류에이션을 바탕으로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죠. 이번에는 주류업계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트 진로 살펴볼 거고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제목에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선방했다고 적었는데 4분기 매출 프리뷰부터 확인해 보면 6,100억 원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은 375억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컨센서스에 마찬가지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매출 부진 우려가 있었습니다. 연말에 송년 모임이 많이 축소되면서 이 판매량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성장 여력은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높은 배당률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조정 가능성은 적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삼양식품과 다른 점은 목표 주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28,000원을 유지했네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진로는 소주 부문과 맥주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죠. 먼저 소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같은 경우에는 출고가가 한 차례 인상됐는데 이 인상 효과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죠. 주류 시장의 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동사의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맥주 같은 경우에는 소주 대비해서 계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먹게 되니까요. 그래서 매출 하락은 불가피했던 4분기이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판매 관리비 절감 노력이 지속되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이 상황에서 현재 종가 기준에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 배당 수익률에 있습니다. 지난해 배당금은 한 주당 950원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따지면 배당 수익률은 4.9%로 꽤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방은 없을 거라는 게 이 NH투자증권의 예상이고요. 또 베트남 공장이 2026년에 완공됩니다.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해외 진출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는 우상향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주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 흐름들 살펴보고 우리나라 시장 좀 대응 전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는 FOMC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의사록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채권금리가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만 의사록 발표 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었습니다. 다만 시장의 움직임들은 좀 혼조세 마감됐다라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저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CES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발언으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극복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어제 신흥 CEO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20년은 걸릴 것이다라는 발언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IonQ가 장중 50%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지난해 11월부터 2달 만에 20배가 오른 아티 컴퓨터 같은 경우도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발표가 됐습니다. 12만 2천 명 증가로 예상치를 밑도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신규 보험 청구 건수 역시 좀 감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이번 주에 발표할 있을 고용 보고서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지표로서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증시는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와 2차전지 섹터들의 강세로 코스피 2,500선을 좀 살아난 상황 속에서 상단에 대한 흐름들은 좀 많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2,500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100만 원 미만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2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1월 9일 마켓나우 일부에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그다음에 최영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뉴욕 시장 좀 분위기가 좀 나아진다고는 하긴 하는데 아직 혼조세고요. 상승폭도 크지는 않아서 아직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내용의 연준 보고서도 좀 나왔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네요. 좀 전에 나온 그 외신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이제 이 AI 칩 관련돼서 이제 이 수입을 되게 중국 쪽으로 이제 수입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강화하겠다. 다만 이제 한국 등 동맹국은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분 시장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탑3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은 한국거래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제 어저께 발표한 소식인데요. 기존의 코스피 지수를 대신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하는 KRX TMI라는 지표를 새로 출범한다고 이달 13일에 발표가 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었던 코스피 지수 자체는 전체 모든 종목을 다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번에 나오는 KRX TMI라는 지표는 제외 종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제외 종목이라는 건 거래 정지라든지 비유동성, 그다음에 현재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이 좀 제외가 되는데요. 이어서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는 원래 기존에 없었던 지표 자체가 나와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아우를 수 있고 더군다나 앞으로 나가서는 글로벌 지표에 대해서도 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의 좀 완벽함을 좀 추구하는 그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이어가자면요. 요즘에 신용대출을 중단하는 증권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의 주도주가 좀 없다 손 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신용대출을 상당히 좀 잠그고 있는데요. 현재 투자자들의 투심이 특정 모멘텀을 겨냥한 테마주가 쏠리자마자 증권소와 거래소가 대응에 나서는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중단된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에 주가 등락폭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입장이면서 신용융자나 대출 불가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얘기인데요. 현대자동차가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첫 번째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어 현대차는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실제 아마존 사이트에서 자동차 구매에 걸리는 시간이 15분 정도로 단축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온라인 구매 과정이 투명하고 포괄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만큼 미국에서 흔하게 이뤄지는 차 가격 흥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이어서 차량 수령은 탁송이나 가까운 현대차 대리점을 방문해서 이뤄지고 수리나 사후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역 딜러십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까지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탑3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형 아코르가 부동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깜짝 상한가를 갔습니다. 속옷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기업이고 사업 내용도 당연히 그렇죠. 바이오나 뭐 방산 이런 것들이 좋지 속옷 브랜드는 관심이 없는데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이 워렌 버핏의 생전의 그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죠.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투자를 초기에 많이 했었잖아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주가인데 알고 보니까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하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체, 사업체가 엄청나게 있거나 자회사에 이런 것들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방식의 투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적용되는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 신영아코르의 빌딩이 주로 있는 곳이 서초구 잠원동, 그 다음에 서초구 방배동 옆에 사당동이죠. 이런 쪽 그 동작구죠. 동작구 사당동. 그래서 이 빌딩의 시장 가치만 5,400억 원입니다. 근데 신영아코르의 지금 회사 시가총액이 800억 원밖에 되질 않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PBR이 거의 너무나 작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깜짝 상한가를 갔고요. 물론 지금 속옷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비너스가 예전만큼의 명성은 없거든요. 어쨌든 부동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깜짝 상한가를 갔다는 거. 두 번째는 유한양행이 긍정적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급등했습니다. 렉나자, 경구용하고 리브리반트 정맥주사죠. 병용요법으로 타그리소를 뿌시러 들어간 건데 타그리소가 임상에서 최초의 생존기간이 38.6개월이었거든요. 무진행 생존기간이라고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서 생존하는 기간이죠. 근데 지금 렉나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이게 지금 타그리소 대비해서 생존기간 우위, 즉 한 4년 정도, 48개월 정도까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압도적인 지위를 놀리고 있는 해자, 타그리소의 점유율을 조금 갉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유한양행이 급등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 주유 상향입니다.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30만 원이라는 처음으로 그 지수대를 간 다음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다가 지금 30만 원을 다시 도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증권사에서 미리 설정하고 있던 목표가를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KB증권은 마지막 HD 현대중공업 목표가가 22만 원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상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의견을 매도나 중립으로 내리면 모르겠는데 매수로 유지를 한다면 목표 주가 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4만 원으로 지금 올렸거든요. 54.55% 상향입니다. 그리고 메리츠 증권이 26만 원이었고 DS투자증권이 31만 원이었습니다. 전부 다 목표 주가를 넘어서거나 얼마 안 남은 수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매수 의견이라면. 그래서 메리츠 증권은 23만 원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26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올렸고요. 이 DS투자증권은 23만 원에서 35만 원을 올렸습니다. 결국 이 증권사를 종합해 보면은 최소 31만 원에서 최대 35만 원까지 HD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다 줄 상향을 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목표 주가 줄 상향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주가 다시 추격하는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이런 선순환의 고리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이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면서 계속 이제 주가가 이제 먼저 선행을 하고 이제 목표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제 계속이 된다 그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당연히 기업이 수치로서 그걸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H현대중공업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동시효과 상황 좀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다시 한번 13포인트 이상 오르면서 2,534선, 코스닥은 강보합권 719선에서 거래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뜁니다. 어제 선두주자는 삼성전자였는데 오늘의 첫 번째 또 플레이어는 SK하이닉스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넘게 상승세 20만 3천 원대 거래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3% 이상 뛰었던 삼성전자는 오늘은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LG엔솔 3바까지 빠지고요. 현대차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로 가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기아는 0.5% 상승세, 셀트리온 강보합권, KB금융 강보합권, 네이버 같은 경우 0.7%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치 결과 듣고 왔습니다. 예, 1월 9일 오늘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9시 딱 됐고요. 동시효과 상황은 이제 우리도 딱히 그렇게 최근의 모습을 나타나는 그런 장 초반부터의 좀 그런 상승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약간 둔화된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일단 환율이 좀 보면 1,459원 어제 기록해서 좀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오르는 거 보니까 코스피는 0.2%, 코스닥은 0.1% 하락 이렇게 우리 시장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혼조세로 좀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자세하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앵커. 네, 목요일장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번 주에 꽤나 좀 급하게 올라왔고요. 오늘 시장에선 관망 기조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는요 0.2% 가깝게 상승 2,525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약보합에서 코스닥은 출발합니다. 720선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서 719선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흐름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제 열리자마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최악은 지났다라는 이러한 좀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듯합니다. 많은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가 나만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겠지만은 그럼에도 이러한 리스크가 주가에는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SK하이닉스가 4% 이상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20만 원대 넘어서면서 20만 3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그리고 개장 전에 또 속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24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투자하는 금액은요.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21만 6천 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은 SK 하이닉스이고 시장의 주인공도 SK 하이닉스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으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급반등이 나왔던 삼반을 쉬어가지만은 셀트리온은 그대로 시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도 함께 움직이네요. 기아는 2%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10만 3천 원대, KB금융은 8만 5,400원대. 네이버가 오늘 강보합에서 어제 좀 빠졌는데 네이버 다시 한번 20만 7,500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어제 쉬어갔던 SK 하이닉스와 네이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고 완성차 쪽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다 강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24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은 방금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요. 오늘 계속해서 장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알테오젠 좀 빠집니다. 약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30만 9,500원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알테오젠은 오늘 31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4% 넘게 하락세 11만 8,700원대 에코프로도 좀 빠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약간의 조정 들어갔습니다. 1.7% 하락세 23만 원대에서 거래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요.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봤을 때 크게 움직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약간의 등락만 있을 뿐인데 리가켄바이오가 0.6% 하락세, 삼천당제약, 그리고 휴젤, 클래시스까지는 이어서 모두 다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젤은 또 어제 3%가 넘게 빠졌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약간의 관망 기조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고요. 엔캠이 1.6% 넘게 하락하면서 14만 5천 원대에서 현재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1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사실상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로 보니까 현대차 관련주들이 좋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현대차가 지금 0.94%, 1% 가까이
오른 게 1.1%는 이제 올랐네요. 그다음에 기아도 역시 1.1%. 그다음에 시가총액 이제 20위권에 가서 이 현대 모비스도 오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늘은 현대차주들이 좀 그동안에 조금 부진해서 살짝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종목별로 보면은 오늘 전선주들이 오늘 좀 좋은 게 좀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눈에 띄고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좀 엇갈립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이제 어제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튀어오르는 모습이기도 하고 오르는 종목과 안 오르는 종목도 좀 있는데 어제도 보면 장 초반에 좀 부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부장 관련주들이 또 오르는 모습도 좀 보여서요.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금 방금 하락 전환한 것도 좀 눈에 띕니다. 자, 이제 두 분 출발 상황들 어떤 포인트로 좀 보시는지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어떤 게 좀 눈에 띄십니까? 네, 코스피가 일단은 2,500포인트 이상에서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전일 미국 시장이 뭐 어떻게 끝났던 우리나라 시장은 좀 강한 상승세로 좀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장의 경제적인 영향이 좋아서 아니면은 뭐 반도체가 잘 팔려서 자동차가 잘 팔려서 뭐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을 잘 벌어서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더 이상 나빠질 것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게 더 많다라는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6.5조 원이 나왔다라는 건 기존의 컨센서스보다도 쇼크 수준도 아니라 정말 폭락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정말 안 나왔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주가는 미래의 가치적인 부분을 좀 반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5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서 금방 2,600포인트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가는요. 단계적으로 계단을 올라가듯이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500포인트를 넘어서서 이 자리에서는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테마 중에서 상당히 좀 보고 싶은 부분은 SK 하이닉스인데요. 아마도 어저께 이제 저희 마켓나우 얘기를 좀 들었는지 SK 하이닉스가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더니 오늘 역시나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예견했다시피 CES에서 현재 엔비디아 젠슨왕 CEO랑 최태원 회장이 뭐 이렇게 만나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또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는 20만 1,500원 정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배열 상태도 상당히 정배열로 좋고요. 더군다나 SK의 현재 자회사죠. SKC의 유리기판 모멘텀도 SK하이닉스에 좀 붙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테마적인 부분에서도 유리기판이 계속해서 CES 영향을 받고 있어요. 어저께 아침에는 잠깐 액침냉각 쪽이 좀 받다가 오늘 또다시 유리기판이 좀 가고 있거든요. 현재 유리기판의 움직임을 본다면 오전 장전에는 막 치고 올라갔다가 양봉을 맞고 윗꼬리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결국에는 3일 내내 올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셔도 되지만 지금 반도체 관련된 기판이라든지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그다음에 유리기판까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 전문가님도 전체적으로 좀 우리 시장이 좀 바닥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떨어질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오늘 좀 귀에 좀 잘 들리는군요. 자, 이번에 신 의원님 시장 출발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어제 리게티 컴퓨팅, 이 양자 컴퓨터가 20-30년 걸릴 수 있다는 젠슨왕의 말에 의해서 리게티 컴퓨팅이 무려 마이너스 45.41. 미국 시장은 상한가가 없죠, 지금.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판단해서 상한가를 다 없앴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한가를 없애면 지금 난리가 나겠죠. 자, 리게티 컴퓨팅이 45.41을 빠지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장이었던 한국 첨단 소재도 이제 4.54. 그렇게 크게 많이 빠지진 않지만 양자 컴퓨터주는 일단 타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지금 속보 나왔죠, 얼마 전에. 그 전순왕이 다시 그 번복을 하면서. 근데 또 실망을 일으키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TSMC랑 경쟁한다고 하면서 뭐 3나노, 2나노 막 이렇게 가면서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내가 더 낮은 나노에 무슨 고객을 따냈다. 근데 이제 그 고객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 파운드리를 따낸 고객사가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이랬으면 되게 좋았죠. 근데 어디였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따낸 고객사가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였어요. 그래서 실망감에 별로, 그리고 파운드리 그 점유율 자체도 56대 17 이렇게 벌어져 버려서 이제 파운드리 씬에서는 그랬고, 이번에 HBM 씬에서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어요. HBM의 삼성이 고객사, 원래 처음에 HBM은 삼성이었고 삼성이 또 고객사가 됐다 했는데 HBM이 아니라 어디였습니까? 또 지금 방금 그래픽 카드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래픽 카드가 뭐 워낙에 지금 발전을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원래 게임의 그래픽 카드, 게임기의 그래픽 카드라든가 컴퓨터에 들어가는 인텔의 CPU 옆에 보조 역할을 하는 그래픽 카드로 컸잖아요. 지포스로. 그게 이제 GPU로 발전해서 CPU를 잡아먹으면서 슈퍼칩으로 커버렸지만, 지금 그래픽 카드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마이크론하고 SK하이닉스의 HBM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슈퍼칩의 주력으로 쓰면서 삼성전자는 퀄 테스트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조금 받아들일만 하니까, 근데 확실히 믿지는 못하니 좋은 거에는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걸 쓰고, 야, 삼성전자는 그래픽 카드 거에 쓰나 보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도 급등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가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쪽이죠. 점유율에서는 아직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입니다. 근데 왜 점유율대로 지금 가지 못하느냐? 지금 씬의 중심은 HBM이기 때문이죠.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아직도 압도적으로 3강이라고 부르기도 삼성전자한테는 사실 뭐 미안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1강이에요. 1강 2중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다 주도를 하느냐? 미국 시장에 있어서 원래 나침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실적 발표가 먼저 나오는 그런 시점도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는 차트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삼성전자도 그렇게 HBM에서 실적을 올렸다면 최소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궤적은 따라갔겠죠.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SK하이닉스만 차트가 똑같고요. 삼성전자는 딴판이에요. 1강 2중으로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 있는데, 그렇죠? 아까 TSMC와의 그 얘기는 이미 다 옛날 지나간 얘기고, 비트코인 채굴업체에서 땄을 때 그때 뭐 이미 그때 아주 중요한 부분은 지나버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도 별로 못 가고 있죠. 그걸 따냈는데 그래픽 카드라는 얘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오히려 급등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 그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다는 소식,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계속해서 이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압도적인 투자를 한다는 그 소식,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껄끄러워서, 혹은 삼성전자가 자회사 세메스를 통해서 지금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두들기지 않고 있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맞춤형 장비를 납품하고 있잖아요. 이름도 따로 붙어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쓰고 있죠. 안 쓰는지 못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랑 차트가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왜 저기 못 속하느냐? HBM을 못 따기 때문에. 그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의 답은 HBM 빨리 따와야 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원래 작년 연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게 삼성에서도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약속을 좀 어떻게 따져보면 어긴 거거든요. 이게 자꾸 이런 식이 반복되면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라는 이 부분, 정말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주 굳건했던 이 신뢰 부분에 자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미세한 틈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게 미세할 때 빨리 잡아야지 커지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자, 9시 13분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섹터별로 시장 흐름들 살펴봐야 될 시간입니다. 최 앵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크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파란 동그라미를 그리는 쪽이 꽤나 많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파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쪽이 양자 컴퓨터인데요. 어제부터 양자 컴퓨터 관련주는 연이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잔슨황 CEO가 양자 컴퓨터를 진짜 구현하는 데까지는 10에서 30년 이상 걸린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될 수 없구나라는 이러한 인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사실
사실 관련주들이 최근에 빠른 기간 안에 급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자 컴퓨터가 또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투매 물량이 크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보안 쪽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 양자 컴퓨터가 하락하면서 함께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빨간불을 켜내는 업종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 가운데서 엠폭스 관련주 그리고 진단키트 쪽이 빨간불 현재 켜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다시 한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크게 오르지 못한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선 강력한 슈팅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이렇게 섹터별로 만나보고 하는데 수급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1,4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지수는 지지부진하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440억 원 넘게 매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도세 나타내고 있는데 1,800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515억 원가량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와 비슷합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연이어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36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하는 업종이 많기는 합니다. 전기전자가 강보합권, 보험 강보합권, 제조업이 강보합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운수창고 쪽이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수창고, 운수장비 쪽 1% 가깝게 상승, 음식료 쪽도 오늘 1%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업종별 등락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인터넷 쪽이 강합니다. 1.4%, 방송 서비스 쪽도 1.2% 넘게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파란불을 켜내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업 쪽이 1.5% 하락세,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쪽이 1% 가깝게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크게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선 주연테크, 삼성공조, SKC까지 일제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효성화학, 메타케어까지 10에서 11% 넘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유리 기판 쪽이 좀 잘 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상승률 상위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 에이펙트 상한가, 스타코링크 상한가, NS, E&M도 22%, ICD 27%, YC캠 24%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사실 상승하는 업종이 하락하는 업종보다 적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테마격으로 움직이면서 상한가 안착한 기업도 몇몇 눈에 띕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확실히 이제 뭐랄까요, 각계 약진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개별적인 뭐 어떤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데도 있고, 배드 뉴스가 여전히 배드 뉴스인 데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지수만 해도 그렇죠. 오늘도 코스피는 오르고, 그러니까 약보합이 시작해서 그 강보합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지금 0.5%까지 좀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 모습이고요. 수급도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코스피, 코스닥 개인은 다 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이 코스피만 지금 1,500억 가까이 좀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1,459원 정도 왔다 갔다 좀 하네요. 자, 이제 뭐 종목별로 좀 두 분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뭐가 좀 눈에 띄시나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거북이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여기서 이제 개별 테마적으로 계속 움직일 겁니다. 뭐 양자 쪽이 움직이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뭐 유리기판 쪽이 움직이든지 뭐 하고 많은 테마들이 좀 움직일 텐데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양자 컴퓨팅 쪽이 좀 하락폭이 좀 셉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리게팅 컴퓨팅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온큐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관련된 종목들이 좀 떨어졌는데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좀 많이 주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적합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양자 컴퓨팅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은 찾기가 어렵다. 미국 주식은 맞는데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약간 비슷한 기술을 하는 기업으로라도 그냥 따라가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약간 밈주식 형태의 좀 성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좀 드렸던 부분이 오늘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젠슨항 CEO가 이제 양자 컴퓨팅 뭐 15년, 20년 후에 실현이 될 거다 이런 코멘트 때문에 양자 컴퓨팅이 떨어졌는데, 저는 사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젠슨왕이 만드는 GPU라든지 지금 블랙웰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되면은 정말 무쓸모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젠슨항 CEO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팅 반대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냉정하게 보시더라도 양자 컴퓨팅이라는 기술은 현재 우리 앞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5년, 20년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셔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주식은 다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관관계성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현대기아차,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 뭐 현대글로비스, HL만도 뭐 이런 종목까지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동차주가 왜 올라가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물론 국내의 투자 뉴스 때문에 좀 올라간다라고 뉴스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커플 더 좀 벗겨본다면 트럼프가 이제 어저께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CNN의 보도를 살펴보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런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잡겠다. 그다음에 관세,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 비상사태라는 건요, 포괄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요, 선택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조금은 좀 오역이 돼서 좀 뉴스가 좀 잘못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 원래 관세 때문에 좀 피해를 받는 종목 아닌가? 관세 때문에 우리가 FDA도 깨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수축이 돼 있다가 지금 트럼프의 약간 이 국가 비상사태 이런 발언 때문에 그러면 선택적인 관세로 다시 또 선회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동차주들이 전체적으로 선수남매가 좀 도는 것 같다 정도만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것도 전략인 것 같습니다. 보편관세 한다고 그랬다, 또 선별관세 뉘앙스 살짝 또 주었다, 다시 또 보편관세 얘기하고 또 뭐 비상사태 얘기하고, 저렇게 이제 상대방을 되게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또 트럼프의 또 전략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 듭니다. 하도 머리가 복잡해서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이제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주변에 좀 많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일섭위원 또 그 종목별 흐름, 또 특징주도 어떤 거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공지능의 총알로 떠오른 엔비디아. 결국에는 이제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슈퍼컴퓨터가 필요하고, 모여있는 장소에 이제 데이터 센터의 개발들이 매그니피센트 7이 전부 다, 아마존은 서점에서 돈 벌어서, 쇼핑에서 돈 벌어서, 테슬라는 전기차로 돈 벌어서 그 돈을 전부 데이터 센터에 투입시키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슈퍼칩은 전부 다 엔비디아의 슈퍼칩이고, 엔비디아의 슈퍼칩,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아이템에 관련된 것들 크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HBM, D램의 일종인데 D램을 위로 수직으로 쌓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D램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1등인데도 불구하고 HBM 시장을 못 잡아서 D램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전혀 시장에 지금 주가로 먹히지 않고 있는 이유, 그건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관련주를 따지자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이 지금 HBM에 관련된 HBM 관련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서버 렉이죠.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선반, 혹은 그걸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를 만드는 업체. 그게 바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여러분들이 애칭으로 슈마컴 하는 그 기업이고, 그 다음에 슈퍼칩이 나오면서 GPU랑 CPU가 같은 한 곳에 공간에 들어서게 되죠. 전혀 이질적인, 그게 통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NV링크 스위치란 게 필요합니다. 그걸로 뜬 게 바로 대만의 폭스콘하고 퀀타 컴퓨터예요. 요 세 가지에 걸리지 않으면 엔비디아 밸류체인으로 지금 가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걸려있는 건 어디입니까? HBM이에요. 그 세 개 중에 HBM, 서버렉, NV링크 스위치 이 3대 아이템 중에 우리나라는 HBM에 가장 걸려 있어요. 그 라인을 탄 게 SK 하이닉스고, 거기에 장비를 제공하는 게 한미반도체고, 거기에 기판을 제공하는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가 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반등하고 있죠. 이수페타시스는 떨어졌습니다. 오늘 마이너스죠. 왜죠? 이제 기판이 그 초록색 입혀져 있는 플라스틱 기판에서 이른바 PCB에서 유리 기판으로 바뀐다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참크래커에다가 치즈 저기 녹여가지고 붙이게 해보셨어요? 근데 그 같은 공간에 더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착하는 치즈도 빼야 되죠. 그다음에 제일 하려면 참크래커는 참크래커 붙이면 되죠. 근데 참크래커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 간격을 없애서 더 공간에 많이 층을 늘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연양갱을 붙이는 겁니다. 크래커를 빼고요. 연양갱끼리 쌓으면요. 더 많이 쌓여요. 그게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끼리 싸고 그 가운데 있는 솔더볼이라는 구리를 다 빼버리면은 한 공간에 같은 공간에 8층을 넣을 거를 10층 넣고 12층 넣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싸움이거든요. 디램을 누가 한 공간에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이 넣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절약해야 되는 겁니다. 기판도 매끄럽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기판은 이제 플라스틱을 안 쓰고 유리기판을 쓴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장주로 나선 게 지금 코스닥에서는 YC캠이고 코스피에서는 SKC입니다. 이게 두 개가 유리기판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여기도 소부장이 있겠죠. 부품 장비로 가면 필옵틱스가 나옵니다. 이오테크닉스라고 레이저로 막 깎고 뭐 각인하고 이런 기업 알고 계시죠? 그건 삼성전자 향이고 SK하이닉스는 DIT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여기 유리기판에서는 유리기판을 깎는 홀을 파는 요 싱글레이션 장비를 만든 업체가 필옵틱스고, 아까 전에 YC캠이랑 SKC가 소재입니다. 지금 이쪽이 강하게 가고 있는 거죠. 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에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얼굴이 약간 바뀌었어요. 우리는 HBM 쪽이니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우리나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가 아니라 YC캠이랑 SKC가 대체돼서 들어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 오늘 잘 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포인트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시장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가 상당히 좀 중요한 지지대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코스피의 2,500포인트의 움직임을 본다면 60일선을 위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놀고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를 지켜주는 그 와중에 개별 종목 장세 이슈로 계속해서 뭐 선순환매가 도니까요. 어저께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좀 믿음과 기업이 괜찮다면 계속해서 버티신다면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조선주의 증권사 목표주가 상향 시작되었다. 배에 올라타라. 자, 조선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내놓은 목표 주가를 다 뛰어넘는 속도로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선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애널리스트는 계속 따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올립니다.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 보고서 상향 보고서 올리기 전에 사서 올리는 거를 보면서 한 4-5번 올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을 크게 얻은 다음에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조선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민 전문가 그리고 실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제약바이오주인 유한양행이네요. 어떤 포인트 보셨나요? 일단은 전일부터 일단은 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조정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유한양행이 굉장한 강세를 좀 보여줬고요. 오늘은 이제 보합권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유한양행 조금 몇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 좀 드리면 23년 에스모에서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은 얀센의 항체 치료제인 리브리반트와 병용 임상에 성공을 하면서 경쟁력물인 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대비 양호한 데이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 24년에는 이제 항암제로서 국내 최초의 FDA 승인을 받았다는 타이틀을 좀 얻으면서 16만 원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에는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이 마리포사 임상의 전체 생존 기간 OS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타그리소가 37개월, 레이저 티닙 리브리안트 병용 임상 결과가 50개월 수준으로 나오면서 경쟁력물이 타그리소 대비해서 12개월이나 일단 개선된 수치로 발표하면서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얀센은 추가적인 데이터 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레이저 티닙의 세일즈로 인한 영업이익이 대략 8천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일단은 독점적인 시장을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존슨앤존슨이 마케팅 전략에 좀 힘을 실어주는 좋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이 유한의 통제권을 일단 벗어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 일단 어느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25년 미국 기준금리의 기조가 가파르진 않지만 하락에 있고요. 그리고 금리에 민감한 바이오 섹터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달러 환경에서 유한양행이 달러로 수취할 라이센스 그리고 마일스톤으로 인한 환이익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바이오 빅 이벤트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국내 증시에 있었던 세로는 좀 대비하면서 비중 조절은 필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일 급등이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13만 원 선에서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작년 10월 고점인 16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13만 원, 목표가는 1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제약바이오주 유한양행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거래 연속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입니다. 그래도 대형주는 선방하고 있고 이 코스닥은 그동안 오른 만큼 7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변동성을 잘 체크해야 되는 요즘 장입니다. 안과 밖의 재료들 저희가 고루고루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단이 막혀있는 이유는 이걸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서 이 시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채금리가 4.7%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4.68로 마감은 됐습니다만. 고공행진을 이어가는데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어제 그 시장이 좀 채권 시장이 좀 출렁였던 이유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그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 이 부분이 좀 논의됐다는 소식이 뉴스가 전해지면서 좀 출렁였는데요. 저것 때문에 온도가 또 식었어요. 네? 온도가 또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보편적인 관세에다가 뭐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려면 예. 보편적 관세가 이제 정당성을 갖추려면 대통령이 비상 사태 시기에 이 예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수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부여해야 되는데요. 그 법안이 이제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안을 통해서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예. 그래서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환율이 더 약세로 갈 테니까 통화 가치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있고 미국에서도 수입하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제 장중에는 좀 시장을 움찔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20년물은 장중에 5%를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뭐 계속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 금리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예.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어제는 뭐 보편적인 관세 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였지만 지난 작년 10월 이후에 저점을 찍고 이제 국채 금리가 꽤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 오른 대부분의 요인들은 장기채 수급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 게 기간 프리미엄이다, 뭐 텀 프리미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텀 프리미엄은 단기채보다 장기채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위험에 예. 대한 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채 발행이 너무 많이 늘어서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가격이 하락할 테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나는 더 많은 금리를 요구할 거야라는 것이 이제 텀 프리미엄의 네. 정의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 10월 이후에 금리 상승분의 거의 90%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는 요인은 국채 발행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발행이 많은가? 뭐 당연히 재정 적자의 이슈죠. 재정 적자가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정부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너무 많은 부채를 썼고요.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발목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재정 적자의 60%가 이자를 갚는 데 쓰여질 것이다. 뭐 얘기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예. 작년 예산 기준으로 국방비보다 이자 지출이 더 많다라는 얘기도 뭐 몇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이 그러면 재정 지출을 좀 줄이면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복지 예산 정도, 국방비 예. 일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복지 예산을 줄이는 것은 대부분 복지 예산이 뭐 고령자에 대한 지원, 퇴직금에 대한 지원, 그렇죠. 뭐 이런 거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미국이 지금 그 고령자들의 인구 구조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런 선거에서 좀 위험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최근 국채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기 채권 금리는 단기 채권 금리에 기간 프리미엄이 붙는 그런 그렇죠.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 미국 국제금리 상승세가 좀 이례적이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행보가 좀 다르니까 네. 미국 중앙은행이 작년 9월부터 기준금리를 연 1%포인트 정도 내렸는데 오히려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제금리가 1%포인트 정도 올라가서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나서 이건 좀 중요한 상황 같고요. 어쨌든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국채 발행은 지속될 텐데 그런 부분이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또 보면은 이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쓰이더라고요. 참 단어는 잘 조합해서 쓰는 것 같은데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걸 또 보면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굉장히 더디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미 12월 달 FOMC에서 우리가 예, 봤죠. 뭐 올해 4번 인하의 점도표가 2번으로 바뀌었는데요. 뭐 그 배경은 아시다시피 그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높아졌고 당시에 발표됐던 경제 전망을 보면 성장률 전망도 물론 소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만 2025년도 올해의 물가 전망 그리고 근원 물가 전망을 꽤 많이 대폭 올려잡았거든요. 2.5%니까 물가 목표치가 2%라는 걸 감안하면 올해도 2.5%를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도 2%를 위에 2.1, 뭐 2.2 이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좀 끈질기게 잡히기가 좀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심어준 것이 지난 12월 FOMC였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의사록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대부분 참석자들이 연준의 멤버들이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꾸준하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 문제는 최근에 예상보다 좀 높은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와서 무역이나 이민 정책,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거나
이민 정책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더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더 자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감세나 규제 완화 정책들은 성장을 또 자극하는 정책이니까 역시 또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을 향한 2%로 내려가는 진전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뭐 명백하게 많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뭐 눈에 띄는 몇 가지 포인트를 보면 대여섯 명의 참석자들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안정되는 과정이 일시적으로 멈췄거나 혹은 멈출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에 주목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어저께였죠, 그저께였죠. 뭐 박힌 그 리치몬드 연준 총재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 그러니까 위쪽으로 물가가 올라갈 리스크가 낮아지는 하방 리스크보다 더 크다. 라는 이야기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위험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의사록만 보면 12월 FOMC 때의 매파적인 분위기가 뭐 물씬 그대로 예상대로 담겨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래에 코멘트 중에서 그래도 비둘기적인 멘트가 굉장히 묵직하게 한 방이 들어가 있었던 게 있거든요. 아직 언론에서 그 부분은 뭐 많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뭐 어떤 건가요? 어저께 그 의사록에도 담겼고요. 똑같이 어떤 그 크리스토퍼 윌러라는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분이신데, 이분이 파리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무슨 연설이었냐면 작년에 인플레이션은 대체적으로 이제 주거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물가가. 근데 주거비 물가라는 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가가 아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평균하거나 가중평균해서 추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정하는 물가, 직접 시장에서 가격 형성되지 않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비시장 기반의 물가, non market based 물가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추정된 물가로 인해서 올랐는데, 이런 물가들은 우리가 미래의 인플레이션의 경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물가 올라간 게 주거비라든가 이런 물가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물가 때문에 올라갔지만 이런 물가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어. 무시할 거야. 그걸 제외하면 나머지 물가는 여전히 안정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앞으로 더 내릴 거야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윌러 이사도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금리를 더 인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명백하게 했습니다. 그 코멘트가 그대로 어제 의사록의 일부분에 담겨 있어요. 아까 비시장성 물가 때문에 올랐고 이거는 신뢰가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지금 연준은 장기적인 통화정책 전략에 대한 재설정을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이런 논리들이 들어가게 되면 최근 물가가 좀 오르더라도 이거는 좀 우리가 무시하고 가도 돼. 이런 논의들이 생길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깔아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굉장히 금리와 그 끈적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게 사실 뭐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또 페드 위원들 간의 의견이 또 엇갈리는 흐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혹은 놓쳤던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셔서 시장이 너무 또 엄청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오늘 시장 흔들리는 게 사실 금리 너무 높아서 이런 부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강하네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장기 금리는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그렇죠. 경제가 괜찮은데 또 내리네. 물가가 높은데도 무시하고 또 내리네라고 하면 미래 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과열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장기적인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시장 금리는 높아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견뎌내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좀 압축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금리와 또 실적과 연결되는 기업에 네.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수님 나오실 네. 때는 이걸 포인트로 해서 네.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또 워낙 전문가시고요. 일단 우리나라 안쪽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부진한 실적을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기관의 매수세와 함께 들어왔고요. 또 오늘은 또 떨어지는 흐름들이 일단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던 애는 좀 긍정적인 또 기사가 나왔고요. 네. 한동안 계속 팔아치웠던 반도체도 다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은 어느 정도 보여지는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좀 궁금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어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많이 샀죠. 한 예. 2,700억 샀고 8월 이후에 작년 8월 이후 최대치였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소폭 매도였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많이 사서 이미 지난 4거래일 동안 4천억 넘게 매수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는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 오르고 외국인 들어왔다가 어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뭐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 물론 있었죠. 6조 5천억 정도 나왔으니까 전기 대비 29% 감소했고 컨센서스가 7조에서 7조 5천억 뭐 그 정도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시장에선 이미 뭐 워낙 뭐 범용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고 있었고 최악의 상황에 7조가 깨질 거다라는 시장의 얘기들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최악을 우려했던 것보다는 뭐 그럭저럭 괜찮은 거 아니었나.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측에서 발표한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보면 대부분 다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좀 떨어내는 이런 모습들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1분기 정도면 바닥 아닐까. 뭐 이런 불확실성의 해소 혹은 뭐 실적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선반영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가 매수를 좀 자극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측면 하나하고 엔비디아 측면을 좀 두 개를 보셔야 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어저께는 사실 그래서 저가 매수 플러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모멘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차세대 PC용 그 GPU인 RTX 50 시리즈에 처음에는 마이크론의 메모리만 탑재된 것처럼 얘기했다가 아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우리의 중요한 뭐 협력 업체다. 삼성전자는 잘하고 있다. 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는 삼성전자가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미 그 전날 대만 업체죠. 뭐 팍스콘의 경우에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낮고 그 상태 그때 나왔던 코멘트가 AI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 덕분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연초에 이미 반도체에 대한 바닥 얘기들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뭐 800억 달러 뭐 이 투자 계획도 중요한 뭐 심리를 좀 깔아주는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 매수하고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확인할 것들은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RTX 50 시리즈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아키텍처 기반의 그 GPU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 매출의 한 10%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거기다 넣더라도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영향을 크게 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가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그 전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께서 AI의 로드맵을 큰 그림을 발표를 했거든요. 피지컬 AI라고 표현했는데 한국말로 글쎄요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뭐 물리적 AI 시스템 개발을 피지컬 AI를 통해서 플랫폼을 하겠다라는 이제 플랫폼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공개를 했죠.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통해서 로봇하고 자율주행차를 동시에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AI의 인프라, 뭐 플랫폼을 깔렸는데 이제는 이 깔린 인프라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유망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우리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거야라는 그림을 어제 발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지컬 AI 모델은 앞으로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뭐 자동화된 공장, 뭐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답답한 면이 있었잖아요. 네. PER 뭐 30배, 40배 정도 갇혀서 있었던 면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씩 더 가시화되고 1월달 실제 발표하고 나서 가시화되면 엔비디아의 사업 비즈니스가 좀 더 확장되거나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높여볼 수 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새해 들어서 국내 증시가 작년 연말과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저조한 실적에도 어쨌든 오늘 약간 떨어져도 어제 좀 올라준 맛이 있고 실적 저점 확인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코스피는 2,500선을 넘어선 상황이라서 우리가 볼 부분이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변동성 요인은 큰 틀에서 이거라는 걸 꼭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동준 숭실대 금융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고요.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된 모습이고 코스닥은 오늘 상대적으로 7거래일 만에 조정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 많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